박사님을 모시고 기업 생산 방식의 혁신과 ESG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이제 자원순환 사회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순환경제 ESG 그 중에서 자원순환 사회와 관련된 ESG와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ESG 환경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순서는요, 목차 보시는 대로 이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ESG와 관련해서 전체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개괄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최신 동향, 이제 향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를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ESG와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 변화는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의제다. 이렇게 너무 잘 아시고 있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이제 관련된 입법 정책들을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연역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 파리 협정 잘 들어보셨죠? 파리 협정,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EU에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EU를 중심으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EU에서 2019년 12월경에 그린 딜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린하고 딜의 합성어인데, 그린이라는 게 이제 기후 변화 같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좀 정책들을 추진하자는 얘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이게 산업적인 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딜이라는 게 이제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서 관련된 정책들을 하자는 게 이제 그린 딜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전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 뉴딜하고 이제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EU에서는 그 뒤로 그린 딜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중심이 되는 정책이고, 이후에 계속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48차 IPCC 총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1.5도씨 특별 보고서 같은 것들을 승인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이게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기본법, 탄중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배경 연역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50 탄소 중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조금 이제 좀 늦은데요. 어쨌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게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게 있냐면 주로 너무나 잘 아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이제 활성화하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이제 기존 화력 발전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하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와 연결된 청정 순환 경제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요, 이게 2023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숫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보시면 아주 그 하위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이다 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하위권에 있다. 이 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연관된 주요한 실행 과제 내지 정책으로서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순환경제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순환경제, 자원순환 이걸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용어 정의가 중요한데, 이제 순환경제는 이렇게 좀 큰 개념의 경제 그런 개념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원순환은 이제 폐기물 관리, 뭐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렇게 환경 정책적으로 폐기물과 관련된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을 자원순환이라고 하는구나. 당연히 자원순환은 이제 순환경제에 포섭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하면 그렇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기고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순환경제가 어떤 개념이라고 뭐 좀 잘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순환경제라는 것이 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어떤 뭐 원재료 같은 재료 물질 같은 걸 투입해 가지고요, 이제 제품이나 뭐 물질 이제 어떤 상품을 생산을 하면 그걸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폐기를 시키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재화의 흐름이 있었다면, 이 선환경제라는 것은요, 이 원재료나 물질을 투입해서 이제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이후에 우리가 뭐 이용, 유통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폐기물 중에서 또 자원적인 부분을 또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생 이용해서 재생 원료로서 이렇게 다시 원재료 대신에 투입하고, 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선형 경제는 아니고 어쨌든 좀 이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원순환이란 뭐 순환 경제라는 그런 개념들은요,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선형 경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오정래 본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라고 이렇게 새로 제정이 돼서 이제 정확하게 24년 1월에 시행 예정인데, 거기 보면 순환 경제라는 또 정의가 법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친환경 산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순환경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입법하시는 분들이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순환경제라는 것은 결국 산업부, 환경부,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환경제라는 것은요. 자원순환은 특히 환경부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경제라는 것은 개념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이전에 이렇게 쭉는 보다는 이제 1990년에 우리 그 SDG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마 1회 4강 정도 하실 때 들었을 텐데, 지속 가능한 발전 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거기에 여러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제 최초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2000년도에 보면 유럽에서 자원 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G7 정상회의 EU에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EU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2015년에. 이때 뭐 순환경제라는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 추진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딜을 EU에서 2019년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EU 그린딜의 순환경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20년 3월에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내지 행동계획인데요,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순환경제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까 탄소 중립하고 대비되죠. 순환경제 이렇게 연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는 왜 제가 오늘 언급을 하냐 하면, ESG는 최근에 너무나 화두가 되고 잘 아시죠. 뒤에 이제 개념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탄소 중립 순환경제 ESG가요, 다 우리 환경과 관련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순환경제는 당연하게 환경이 핵심이고요. ESG는 이제 환경사회 지배 구조이긴 하지만, 근데 이 ESG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 기업의 예전에 기업의 당연히 그 본연적인 목적이 이윤 창출, 수익, 이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런 활동을 하지만 당연히 영리 활동을 통해서.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특히 이제 비재무적인 ESG에 대해서 경영적으로 내재화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ESG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폭발을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된 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SG가 중요하구나. 그중에서 특히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ESG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 키워드 그냥 앞자리 따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의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재무적인 지표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 비재무적으로 재무적인 지표로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SG도 이제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 연역적으로 한번 보면 이것도 뭐 이제 예전에 당연히 SDG라는 개념에 다 포섭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식적화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2005년도에 그 UNGC에서 이제 요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이때 ESG라는 용어가 나오고 ESG 뭐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제 환경적인 개념보다는 주로 투자나 어떤 금융 쪽에서 중요시하는 투자의 원칙, 투자할 때 이런 거 고려해라, 뭐 이런 개념들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후에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에 반영되고 쭉 지내왔는데, 이제 그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락이라고 지금도 아마 뭐 금융이나 투자 쪽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한 투자 회사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블랙락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 투자할 때 이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그중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잘 실현하고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레리 피크라는 사람이 그 레리 피크 서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업들 특히 국내에서 뭐 국외에서 그러면 투자를 안 받으면 되지가 않아요. 투자를 안 받고는 기업 경영할 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ESG가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국내에서 ESG 경영을 이렇게 막 화두가 되고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ESG라는 것을 좀 이제 제가 심플하게 하고 도식화를 해봤는데 어떤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ESG라는 것은 아까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그 요소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규제를 잘 준수하는 거, 투자를 잘 하고 잘 받는 거,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규제는 뭐냐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 전통적인 규제가 있죠. 그냥 우리 너무나 많은 법률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진 규제를 준수하는 거,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공시라고 하는데, 정보 공시. 공시 뭐냐면 우리 기업이 뭐 ESG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 활동들을 하고 어떤 이게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외부에다 알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리냐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 그다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그래서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다 검색이 되고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시를 한다. 근데 이 공시가 왜 규제냐 하면, 그냥 공시를 뭐 자율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이 공시를 법에다 규정하고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서 이것도 규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공급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혹시 기업 대표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납품 받을 때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가격이 싼지, 경쟁력이 있는지, 납품이 잘 준수되는지, 품질이 좋은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급망 관리에서는 그 기업이 환경, 뭐 노동, 인권 이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하는지, 그런 ESG 요소를 가지고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공급망을 관리한다 는 개념이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투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그 ESG와 관련된 특히 뭐 환경 시설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ESG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ESG 경영을 잘 하면 뭐 주주들이나 이렇게 어떤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투자를 잘 하고 잘 받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ESG 투자고 ESG 경영은요. 이 규제 ESG 규제 잘 지키고 투자도 잘 하고 잘 받는 그리고 이제 경영 활동할 때 ESG를 내재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선언적으로 그냥 ESG 하자가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적으로 다 그 ESG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내재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하면 이제 ESG 경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쉽게 그러면 이렇게 ESG 경영을 규제를 투자를 잘 했다. 그 정보 공시를 당연히 맞죠. 우리가 잘 하는 거를 외부에 알려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떠냐면 우리가 정보 공시를 했어요. 그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3의 기관에서 어떻게 받냐면 그냥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개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외부 평가 기관들이 니들은 뭐 ESG 등급이 뭐 A+이다, 뭐 A다, S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식.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 거고 또는 뭐 우리가 ESG 평가를 할 테니까 관련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양식을 뭐 주면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요 ESG는 결과적으로 최종의 평가를 받게 되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ESG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SG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 뭐 이미지 뭐 평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그 ESG 등급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ESG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지금도 그럼 개념이 좀 덜 잡힌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 CSR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냥 이제 그 예전에 왜 기업들이 봉사활동하는 뭐 그런 개념이 CSR인데 근데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ESG는 무슨 차이냐 하면 CSR은 말 그대로 우리 ESG로 치면 뭐 S 정도 되는 그 S의 일부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봉사활동하고 특히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연탄 봉사 하잖아요. 연탄 봉사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뭐 주말 쉴 때 뭐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CSR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뭐 자선활동, 봉사활동인데 ESG 측면에서는 ESG는 탈석탄 해야 되잖아요. 화석연료 쓰면 안 되고 연탄을 쓰라고 지금 갖다 주면 ESG 측면에서는 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S, 그러니까 사회 직원들 뭐 휴일 보장하고 지금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거 지켜야 되는데 주말에 나와서 뭐 연탄 봉사하라 그러면 이 CSR 과거의 CSR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ESG 측면에서는 좀 반한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CS라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SR은 그냥 예전에 그냥 기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있으면 편성해서 하고 해당 부서만 하고 이랬는데 ESG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정보 공시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의 기존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것들은 기존에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ESG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예를 들면 기업의 그냥 경영 활동, 수익, 뭐 재무 구조 이런 거 위주로 했다면 최근 이제 그 이게 ESG라는 게 기후 변화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리스크가 뭐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공시를 해야 돼. 현재 TCFD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건데? 형이 무슨 이렇게 되니까 기후 변화가 이 기업 경영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가 ESG하고 큰 관련성이 있고 ESG 공시 같은 것도 이렇게 환경 그 중에서 특히 기후 변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ESG 공시 이렇게 TCFD나 뭐 SASB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의무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ESG 평가는요, 뭐 그건 좀 이제 조금 되긴 한 자료인데 공식적인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이 ESG 평가를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취지는 좋은 거죠. 예를 들면 ESG 평가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게 무슨 인검증 받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인검증은 한번 받으면 뭐 3년 내지 5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중앙일보 대학 평가나 대학 평가 아니면 뭐 식당 맛집 뭐 이런 별점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이게 어쨌든 매년 평가를 받는 거라고 임금증하고는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평가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어떤 공신력 있는 공인된 평가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뭐 국내 할 것 없이 뭐 수백 개의 평가 기관이 있고 그 평가 기관마다 평가 지표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평가가 정답이냐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는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나 지표 같은 것들을 통일화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주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그래서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게 MSCI 지표 평가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 기업 지배 구조원 예전 명칭인데 지금 KESG 뭐 평가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같은 회사를 같은 기업을 평가 기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제 결과가 뭐 천차만별인 거예요. 등급이 뭐 1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평가도 좀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외 EMSCI 같은 경우에 평가 지표가 이런 건데요. 주 환경 ES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특히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카본 에미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양 가지고 평가를 한다. 뭐 S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인권, 노동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지배 구조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앞에 이제 그냥 개요로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ESG 개념이 이렇고 현재 현황은 이 정도다라고 설명드렸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 중립, 순환 경제, ESG 결국 그 중에 핵심이 환경, 특히 이제 기후 변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 시민융합 학교를 통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ESG와 관련해서 최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입법 정책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ESG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하기 어려운데, 우선 어쨌든 제가 이제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주요한 법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환경 관련은 물론 이제 더 많지만 뭐 요 정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는 이제 그 노동, 인권, 뭐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공정거래 다 포함되는데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지배구조는 상법,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뭐 어떤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관련 이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제가 뭐 그 언론에 기고한 것도 있는데 추천은 지금 밝히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오늘 자원순환 우리 그 주제인 순환경제 내지 자원순환하고 관련돼서는 이 환경법이 중요하다. 환경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환경법 체계에 대해서 이게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냥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헌법 35조에 환경권이라고 있어요. 국민은 누구나 환경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 헌법에 그 조항이 있으면 이게 법률로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권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가장 그 환경에 기본되는 그런 이제 법이라 법률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문별로 이제 전체 한 75개 정도 법률이 있어요. 환경법만 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이 앞서 이제 언급하셨지만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된다고 국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이제 가장 자원순환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데, 이게 이제 순환경제사회전환促진법으로 전부 개정 내지 전면 개정되고 이제 자원순환기본법 폐지되는 거죠. 24년 1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데 크게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순환 자원이라고 있어요. 순환 자원이 뭐냐면 원래는 뭐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모든 어떤 물질이나 물건은 폐기물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쉽게 하면 그런 이제 제도인데 순환자원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 사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이거 순환자원 해주세요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면 5년 정도 이렇게 순환자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바뀐 법에서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순환자원을 뭐 일괄 고시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규제 특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률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입법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법이다 보시면 되고 자원재활용법은 이제 그 일회용품 우리 지금 잘 아시죠?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품 규제하고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나중에 SRF라고 들어보시죠?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 이 외에도 10개 정도 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환경법은 이 법률 이게 이런 것들은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이제 환경부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법률이 환경법이 이제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위 법령 행정규칙 주로 환경부 보신대요. 여기 이제 위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 고시까지 하면 한 2,700개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환경법이 막 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면 뭐 처벌도 뭐 잘 안 하고 이런 데는 근데 어쨌든 2,700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건 맞아요. 근데 처벌을 안 하고 못 하는 거는 그 다음 집행의 문제고 어쨌든 법 규제 체계는 복잡하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실무에서 잘 이게 돌아가도록 개선은 필요하다. 이게 뭐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규제 완화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또 자원순환 분야 그래서 법 정책 동향을 한번 이제 그 숲을 좀 봐야 되니까요. 뭐 정리를 하고 뒤에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건 저도 어릴 때라서 어쨌든 60, 70년대 뭐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 그때 막 경제개발의 그 어떤 반대급부로 환경오염이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환경오염 관련해서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는 예전에 뭐 노천에다 막 투기하고 뭐 땅 아무 때나 파가지고 붓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익산 뭐 그다음에 저기 백석산이라든지 장정마 이런 데도 그런 문제인데 예전에는 뭐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좀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공해방지법은 사실 좀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볼 수 있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환경보전법이라고 이게 수질대기 폐기물 이런 게 다 뭐 같이 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지만 그리고 그 환경보전법에는 이제 산업 폐기물 그 당시에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었고 오물청소법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생활 폐기물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안전하게 처리가 되니까 이제 좀 재활용 좀 하자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이렇게 정치 기조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좀 다양한 법률이 생겼고요. 이후에 재활용까지 좀 잘 되네 해가지고 이제 그럼 좀 더 자원순환 개념을 이제 도입이 돼서 이렇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라고 이게 사실은 기본법이 이제 법 형식적으로는 이게 개별법보다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지휘상 그리고 내용 형식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방침이나 원칙 같은 거를 정하는 법인데 폐기물관리법은 뭐 자원재활용법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기본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정합성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법 만들 때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으면 다행인데 막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막 이렇게 칼질을 해댔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뭐 비판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이 너무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법률이 먼저 생기고 뒤에 생겨버리니까 그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원순환 기본법이 역할을 일부 있다라고 보고 자원순환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져가지고 자원순환 우리나라 정책이 잘 여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순환 경제가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순환 경제 사회로 가자. 순환 경제가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환경부 정책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건 뭐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제 업무보고 자료니까요. 올 초에. 그래서 환경부 정책적으로도 여기 미래 가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를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선도적으로 해나가자. 뭐 이렇게 모범 국가로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경제 활력.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보면 약간 이게 뭐 산업부 하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녹색 신산업,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으로 치면 뭐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자원순환 관련된 그런 산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산업화도 하고 수출까지 하자. 뭐 이런 그런 정책 방향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기존에 우리 뭐 환경오염 관리하는 것들 좀 더 고도화하자. 큰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있고, 이 자원순환 경제는 특히 정책 기조 방향에도 너무나도 맞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ESG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순환 경제는 결국 ESG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ESG 관련해서 아까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ESG를 잘 하는 거를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EU 한국을 비교했는데 EU를 중심으로 이게 자꾸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게 CSRD라고 해서 기업 지속 가능성, 아까 뭐 그런 이제 경영 보고서도 막 발간하는데 이거를 보고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버렸어요. 24년부터. 근데 디렉티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EU에서 법 체계상, 그러니까 이 디렉티브 만들어지면 2년 이내에 EU가 27개국이잖아요. 27개국에서 이제 국내법처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레귤레이션은 그냥 바로 실행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대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디렉티브도 교재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뭐 대비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내야 되고, 지배 구조 관련된 지배 구조 보고서도 내야 되고, 또 환경 관련해서 환경 정보를 또 공개하는 공시를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뭐 잘 아니까 그렇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뒤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KES 가이드라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다. 여기 환경정보 공개 관련된 내용인데, 환경기술산업법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뭐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하시고 뭐 컨설팅하는 그런 관련된 법률인데요. 환경기술 뭐 산업 지원하는, 주로 환경기술 산업기술원에서 이제 다 많은 업무를 하는 그런 법인데, 여기 보시면 환경정보 공개를 공개 대상 기업, 그다음에 대상 정보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에.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당연히 규제적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공기업만 예전에 했었다가 이 보시면 여기 이제 2호 보시면 여기 이제 민간 기업인데요. 민간 기업 자산 총액이 이제 여기 이제 작년부터 2조 원 이상,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체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뒤에 이제 할 테고요. 요런 이제 그 공시 의무가 환경적으로 또 별도로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공시를 했어요. 잘못되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그런 거 집단소송 다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고, 또 우리나라는 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고 공정위 쪽에 여기 이제 환경기술산업부에서 정해놓은, 근데 그 표시 광고가 ESG 공시한 환경정보 공개가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처벌 무조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법 규제가 이렇게 좀 많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고, 항상 발표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요약을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요건 이제 타임테이블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타임테이블을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의무화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타임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한다 미리. 근데 각 개별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게 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제 리스크인 거죠. 요 타임테이블에 맞게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 일정들을 향후에 계속 발표하겠다. 근데 여기 다 소관이 달라요. 뭐 금융위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협력업체 선제 쉽게 하는 데서. 근데 이게 문제냐? 우리는 그러면 뭐 그쪽이랑 거래 안 하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왜 아니라 EU하고 뭐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지금 중소기업 대표님 계시면 기업 우리랑 거래하려면
내놔 이렇게 되는데 고려 안 하고 될 수가 있나요? 이거 안 하고 안 되죠. 우리 뭐 가격 품질 좋은데 아니라 ESG 관련해서 내 자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규제다라고 그렇게 현재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또 그걸 또 이제 또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주로 이게 요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환경, 노동, 인권이 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환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실망 실사 의무화법도 그러니까 지침이 나오면 뭐라 그러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럼 EU에서 지침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게 EU 각국에 뭔가 법제화가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법제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독일 무역을 한다 그러면 공급망 관리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뭐 수출하는데 환경 우리 기업의 환경 노동 인권 뭐 예를 들면 법규 위반이 있다 그러면 저기서 보고 이 기업은 ESG 잘 안 되네 하고 그냥 이렇게 협력업체에서 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처별로 주요 동향 정책을 한번 보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ESG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게 너무나도 광범위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처에서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다 정책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요게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인프라 확충 방안, ESG 인프라 확충 방안. 요게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자기가 다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컨트롤 타워고 각 처들은 뭐 역할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좀 이제 약간 그 이렇게 좀 그 가름을 잘 탄 정책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앞서 제가 ESG 뭐 특히 환경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뭐 잘 인식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중요한 방향이 규제 강화가 아니라 ESG는 이제 지원이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한테는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요게 이제 고도화됐고 그다음 각각 이제 산통부는 주로 뭐 그 산업 육성 기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 관련돼서 하고 있고 금융위는 이제 금융 투자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 뭐 이렇게 그 키워드 치시면 아마 그 다 오픈된 자료니까요.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후 변화에서 촉발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이 탄소 중립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정치적으로 뭐 발언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전 정부에서 좀 비판받은 게 이제 입법 뭐 무분별한 입법 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탄중법은 그래도 어쨌든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탄중법을 그 당시에 만들었고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 20년 12월에 딱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급하게 만들었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후에 또 22년 때 요거를 좀 약간 개선 발전시켜서 이렇게 했고 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뭐 탄중법에 따른 기본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 기본법이나 어떤 개별법에서 보면 뭐 1조 목적 뭐 정의 이렇게 쭉 나가고 한 4, 5, 6조 정도 가면 이제 기본 계획 내지 무슨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따른 계획. 이게 이제 가장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 우리나라 가장 상위의 기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추진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중장기 그러니까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도 이렇게 했는데 이 대목에서 뭐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를 좀 조정을 하면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수중립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순환경제는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고 순환경제는 이게 뗄래 뗄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U 그린딜에서도 순환경제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전략도 보면 여기 다 놓치고 지나가는데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미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이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EU의 2020년 3월에 발표한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 아까 쭉 지나갔는데 뭐 그거랑 좀 벤치마킹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순환경제 이행 계획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지금 우리나라 순환경제와 관련된 이건 뭐 법정 계획은 일단 아니지만
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만 이제 계획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순환경제와 관련해서는 요 이행 계획이 가장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그 순환경제 특히 자원순환이 뭐냐면 그냥 예전 같으면 우리 이제 뭐 폐기물 관리만 잘 하자 이런 개념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에서도 그럼 생산할 때 이미 뭐 폐기물 발생이 적도록 그 에코 디자인 해야 되고 소비 유통할 때도 뭐 포장재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하면 안 되고 맞죠?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다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들이 지금 다 구체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각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관련해서 그러니까 순환경제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EU가 가장 물론 EU가 27개국 정도 되긴 하지만 가장 좀 선도적으로 근데 그게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규제를 막 하는데 우리가 거기 막 맞춰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EU 정도의 어떤 선진국은 아닌데 규제를 똑같이 한다 더 나간다 이제 근데 어쨌든 EU가 순환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EU 환경 규제와 동향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U의 탄소 중립 순환경제 관련해서는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 그린딜 2019년 10월에 발표했는데 그때 기후법 이런 거 뭐 얘기하고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또 산업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계획을 세웠는데 일환으로 이제 그린딜 산업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좀 이렇게 그 탄소 중립 기후 변화를 이제 실현하고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좀 이렇게 좀 제약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 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기존의 이 산업 구조가 있는데 갑자기 뭐 신재생유를 써라, 환경 시설 투자해라 이러면 이게 기업들이나 어떤 관련된 기관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럼 그린딜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린딜의 일환으로 쭉 연결되는 정책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산업법 이게 뭐 어떤 의미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탄소 중립하면 결국 EU 그 국내적으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자국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신경을 쓰는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EU를 국내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규제가 될 수 있겠죠. 리스크가. EU 당연히 우리나라가 EU에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EU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이니까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규제 단순화, 뭐 규제 혁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린딜에 따라서 그린딜 산업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리고 그린 산업계획에 따라서 연관된 일환으로 또 이렇게 탄소 중립 산업법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CBAM이라고 하는데 탄소 국경 조정제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EU ETS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할 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그럼 그 배출권 그러니까 어떤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인증도 받고 만약에 해가지고 뭐 어떤 적절한 탄소 배출이 넘어서면 구매해라 그러니까 인증서를 결국에 실제적으로는 탄소 국경세라고 이렇게 이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기고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지금 시민운동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이런 게 다 뭐 마치 이걸 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좀 알면 이게 어쨌든 좀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이게 아직
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제 또 차후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큰 틀만 나와 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리스크고 실제로 탄소 국경세이기 때문에 또 규제이자 리스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향후에 뭐가 또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없던 어떤 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EU의 그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법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기본법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이제 폐기물 기본 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가 있고 그 하위에 이런 근데 우리나라 이게 디렉티브 레귤레이션 이게 우리나라 뭐 법률 시행 신규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이런 법 체계가 있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은 일본 법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주로 뭐 일본, 미국, 독일 요 법률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U 폐기물 관리 정책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뭐 혹시나 뭐 전문가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EU는 뭐 매립이나 소각을 안 한다더라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소각 매립하면 안 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건 이제 제 자료가 아니라 발표 자료인데 EU는 20 몇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매립을 독일은 적게 하죠. 근데 소각을 하는 건 소각이 단순 소각이라기보다는 에너지 회수하는 뭐 스팀, 뭐 열 그런 소각 에너지 회수 안 한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폐기물 관리를 할 때 물론 이제 매립을 지양해야 되고 이제 26년, 30년 되면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게 다문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각해가 소각 재롱 보더라 매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매립 금지다. 그러니까 매립을 할 수밖에 없죠. 소각제는 어쨌든 뭐 5%든 10%든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지양해야 되는 거 맞는데 소각 매립을 아예 하지 말고 뭐 그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 얘기는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못되고 잘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EU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뭐 60-70%라고 하는데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이게 실질 재활용률,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뭐냐면 딱 수거되는 시점에 그 재활용률이 이제 통계로 잡히는 거지. 그게 어디 재활용 선별장 가가지고 정확하게 어디로 재활용되는지는 지금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재활용 당연히 뭐 지향해야 되고 하지만 통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폐기물 관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통합적 폐기물 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혹시 위반하는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패키지 아까 그 내용 자료에 있으니까요. 아까 EU에서 2015년에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존에는 뭐 제품 폐기 단계의 폐기물을 관리하던 거를 순환경제 개념을 고려해서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단계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게 순환경제 패키지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순환경제 실행계획 내지 행동계획인데 여기는 이제 또 뭐 제품 군별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전략을 이제 제시를 했고 요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EU는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제시를 하잖아요. 여기 또 구체적인 어떤 이행 지침이나 내용들을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뭐 이 정권 바뀐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속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쭉 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포장, 그 설계 생산 단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연히 뭐 그런 생산하시는 그런 어떤 제조업체에서 뭐 폐기물 발생 여러 가지 고려하시겠죠. 근데 기존에는 근데 생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제품의 그런 관련된 품질을 위주로 그런 걸 고민했다면 이건 이제 에코 디자인 규정 쉽게 얘기하면 뭐 폐기물 발생을 좀 줄이는 그런 생산 공정,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계 이런 거를 의무화했다.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이건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 EU의 레귤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강행적인 그런 이제 법제다 법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에코 디자인 EU의 에코 디자인 규정은 생산 단계 설계 이런 데서 에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폐기물 발생이 적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다. 이게 결국은 또 규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거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지침을 주고 규정을 주고 이대로 해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화 규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그 외에도 뭐 배터리 규정, 뭐 포장재법, 이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뭐 규정 이것도 이제 올 22년 11월 그때 좀 생겼고요. 내용은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일단 못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 폐기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뭐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뭐 각종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다 이제 순환경제와 관련된 지침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그쪽이 맞겠지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ESG 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쭉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ESG 관련한 정책 방향은 규제가 아니고 지원이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인프라 뭐 취약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 아까 평가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평가 아까 ESG와 관련해서 경영, 교제, 투자 잘 해가지고 남들한테 외부에 잘 알린다. 정보 공시 잘하는 거 가지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평가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평가 기관이 너무나 많고 지표가 다르니까 결과가 막 상향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여기 관련된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뭐 이제 저랑 좀 잘 아시는 이모 교수님이신데 어쨌든 이제 산업부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국내외 13개 정도 지표를 분석을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법, 정책, 제도, 여건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ESG를 요렇게 평가 내지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다 참고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또 더 만약에 뭐 지침이나 고시 정도로 내면 또 그것도 교재니까 이건 좀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K-ESG 가이드라고 했고 이게 1.0인데 버전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 2년 주기로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했고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제일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중소중견기업 관련해서 그러면 요 자료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요거를 잘 관리하면 평가를 좀 잘 받겠구나. 하나, 둘은 요거를 잘 경영에 반영하면 우리 ESG 경영을 하게 되는구나. 그 두 가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 이 MSCI 그 보여드렸잖아요. 저 앞쪽에서 그런 평가 지표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보 공시라는 것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지표고 주요하게 환경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지금 이제 스코프 1, 2까지 이렇게 뭐 평가하면 되는데 스코프 3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국제적인 동향이 있고요. 몰이되는. 그다음 뭐 에너지 사용 당연히 이런 것들 이제 환경에다 포함되고 오염물질, 뭐 법규 위반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사회 지배 구조는 이런 지표들이 있구나. 아니 우리가 ESG 경영할 때 또는 평가를 받을 때 잘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ESG와 관련된 이제 글로벌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TCFD라는 게 아까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공시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거고 CDP 이거는 이제 RE100 관련된 그런 뭐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스비 이것도 이제 ESG 관련된 재무 공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할 때 사스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대응 과제는 뭐냐면 앞서 제가 좀 얘기한 대로인데요. 결국 현재 가장 이제 글로벌하게 하드워가 되는 게 탄소 중립 순환 경제 ESG인데
여기다 이제 공통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넣을 거고 환경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그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뭐 그런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 관계사한테 물어봐도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 순환경제와 더불어서 ESG 중에서는 기후 변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탄소 중립 순환경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어떠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막 언론에서 탄소 중립 막 중요하다고 하고 기업들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떠냐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하겠다고 막 선언적으로 목표는 제시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게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단계적으로 뭐 하고 무슨 내용을 하고 그냥 2050 한다고 하고 2030년에 뭐 몇 프로 감축한다고 하고 2050년 되면 넷제로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계획이 없는 거죠. 실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뭐 이런 유명한 기업들조차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나 관련된 기관들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럴 것이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 제가 뭐 이쪽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학 박사 할 때 LCA라는 그런 기법을 다뤄서 논문을 썼었는데, LCA 뭐냐면 전과정 평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제품 하나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고 뭐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되고 이런 하는 기법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건설 산업이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건설 산업이 이제 A to Z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설 단계, 그다음에 운영 단계. 그러니까 건설 어떤 건축물, 시설물 같은 거를 건설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그럼 끝나면 이제 기간 뭐 내부 기한이 끝나면 해체하는 단계가 있겠죠. 아니면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거 이런. 이걸 전주기로 봤을 때 각각 전주기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단계별로 어디가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원인이 뭔지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예시를 들면 만약에 다른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뭐 그런 관련된 업종 산업에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가제 아리백인데요. 아리백 지금도 뭐 아리백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리백 당연히 뭐 아리백 해야죠. 근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리백에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제 태양열 많잖아요. 태양광 내지 태양광, 풍력 이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나대지가 아니라 산림이 있는데 막 벌채해가지고 막 태양광 발전시키고 이래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일단은 의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존에 탄소 중립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그 이제 산림 숲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연구가 있는데, 벌채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한다.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해상 풍력 한다고 하는데, 그 해상 풍력 설치하면 예전에 뭐 환경영 평가하고 이런 분들이 그거 뭐 하는 개발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해상 풍력 해라. 이게 좀 논리가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 아리백 이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전남 뭐 저쪽 밑에 제주도 이런 데 남아도 그러니까 발전 그러니까 전력이, 근데 실제로 이 위로 와서 수도권에서 쓰려고 보면 일단 설치할 땅값이 비싸니까 부지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발전한 거를 이게 이렇게 인프라 송배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깔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 한전한테 해라 그러면 한전 지금 엄청나게 적자인데 세금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당장 뭐 무조건 2030년까지 아리백 해라 이러면 이제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이제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원을 해주고, 이제 대기업도 좀 이제 인프라 같은 거는 이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런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 그냥 규제해가지고 딱 언제까지 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요. 아리백 가입한 사이트들 링크 들어가보시면 한 300, 400여 곳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조업은요. 이 400개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될까요? 80몇 개. 20-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은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는 데는 잘한다고 해주면 되고, 못한다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 여건상.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신재생에너지 막 장려했다가 지원했다가 갑자기 무슨 이거를 뭐 또 비중 낮추고 이러면 이 지속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순환경제 관련해서는 이게 순환경제도 당연히 저도 뭐 그냥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탄소 중립해야 되고 순환경제 해야 되고 마리백도 가입해야 되고 이제 지향하는 점은 맞는데, 이 순환경제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게 엄청나게 좀 법적으로 규제하고 제약이 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대부분이 그냥 폐기하는 물질 물건은 다 폐기물이에요. 정부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청이나 뭐 환경부에서는 그냥 딱 폐기물로 놓고 난 다음에 폐기물로서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잘 재활용해라, 뭐 활용해라, 순환경제해라,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 합리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법률이 10개가 정도 되는데 10개가 뭐 말이 10개지 그 밑에 하위 법령 고시 이런 거 치면 저도 다 몰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법체계 법률 고시 주요한 건 알지만 너무나 많다. 근데 그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뭐 그걸 연구하는 기관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다. 기업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뭐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이렇게 쉽게 해봤는데, 이런 게 다 그냥 순환경제 어떤 액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는 뭐 이거죠. 이제 델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해양 플라스틱 이런 게 뭐 해양 그 어업할 때 쓰는 그런 폐 플라스틱 뭐 폐기물 같은 거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잘 이렇게 뭐 선별해서 가공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이제 제품의 어떤 원료로서 이제 부분으로서 쓰는 이런 거. 그리고 뭐 폐기물 잘 이렇게 뭐 사이클링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뭐 커피 빈이라고 그 커피 찌꺼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전반 이런 어떤 한 가지 어떤 노력이 이제 커져가지고 결국에 순환경제라는 것은 생산, 뭐 설계, 소비, 유통, 뭐 폐기 이 전반적인 어떤 공정에서 그런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면 3M 같으면 이렇게 공정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이건 이제 당장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의사결정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적어도 몇 년간의 이제 어떤 예산이라는 걸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대형 과제로서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ESG 경영이라는 게 결국 아까 그 규제 투자 이런 걸 잘 하는 건데, 그게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환경 쪽 관련해서 탄소 중립 달성 지향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친환경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겠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고, 순환경제 이거를 해야 된다. 순환경제는 방금 앞서 뭐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죠.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합적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자원순환사 이게 결국에는 가장 좀 좁게는 폐기물 관리를 잘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게 무조건 소각 매립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통합적으로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앞서 개념을 설명드렸죠. 근데 의사결정을 특히 이제 여기 말 정책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이시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이게 뭐 또 외부 어떤
여건 여론에 따라서 못할 수 있죠.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순환경제는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어떤 여건인지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은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24년도에 시행되는데 아직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그 부분 잘 확인을 해서 근데 결과가 이제 자원환경부분이랑 크게 바뀐 게 큰 틀에서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잘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게 잘 실행되고 뭐 작동되고 집행되는 게 아니라서 또 실무랑 또 괴리가 있고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좋은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순환경제 이행계획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내용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 뭐 지원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많이 규정돼 있으니까 또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국외적으로는 지금 뭐 이유를 중심으로 너무나도 환경은 특히 교제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생 원료도 사용하는 게 의무화되고 플라스틱 규제도 있고 아까 말씀 에코 디자인 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뭐 이유시방 등등 너무 보면 그 내용인지 아무리 뭐 보면 뭐 무역협회 이런 데서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저기도 분석하는데 결론이 그 시사점이에요. 아직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향후에 뭐 더 확인해야 된다. 이게 시사점이에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튈지 뭐 영향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거 작년 말쯤에 그 국회에 가서 이제 그 의원님 4분 모시고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ESG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들인데 큰 틀에서 정리하면 이제 규제 합리화 내 혁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법 특히 이런 거 보면 법이 너무나도 많긴 해요. 규제가 좀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게 처벌을 하고 안 하고 뭐 처벌이 강경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많다 이게 좀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뭐냐면 제가 네거티브 규제라고 이렇게 뭐냐면 일단은 기업들한테 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인허가는 특히 좀 빨리 해주고 간소화해야 된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 만약 좀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이제 좀 큰 기업들한테는 탄소 중립 순환경제 할 수 있도록 뭐 정책적으로 큰 거 이제 위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비용 뭐 인력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해줘라. 이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강병원 의원, 뭐 김성원 의원 등등 이제 오셨는데 잘 이해해서 앞으로 뭐 그렇게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준비한 강의는 정리를 하면서 제가 우리 그 센터 간단히 소개하면 원래 기존에 환경규제 대응센터였는데 지금은 환경에너지센터로 이제 좀 확대 개편하면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도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고 저희 변호사 6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 교수 감사합니다. 네.